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2. 독일의 나쁜 경제. 3. 최후의 수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산 독일제 촉은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품의 종류나 기업 브랜드를 떠나 신뢰의 기술, 장인과 같은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르실 겁니다. 흔히 독일을 칭할 때 기술력의 독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런 메이드 인 저머니 제품의 위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영국은 이미 선진 공업국이 되었으나 후발국인 독일은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독일 제품은 당연히 대개 품질이 좋지 않고 값싼 것으로 영국 상품을 복제한 물건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정도의 인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렴한 독일산 제품이 영국 시장으로 들어오자 영국은 자국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또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영국 상품과 품질이 떨어지는 독일 및 후발 산업 국가에서 만든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1887년 상품표시법, 머천다이스 마억스 액트 실시와 더불어 원산지를 표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메이드 인 저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1887년 영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사용됐던 메이드 인 저머니는 2023년 현재 세계 최고 명품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포르쉐,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으며 그 외 서비스업, 화학, 과학, 산업기계, 친환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됐죠.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독일, 한국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대한민국 기업이 독일 브랜드의 판매를 넘어섰다던가 기술을 따라잡았다던가 독일에서 선전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역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을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1위 기업이 한국 기술을 베껴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간 한국산 제품 짝퉁은 중국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9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럽의 가전 월드컵이라 불리는 국제가전박람회 0FA가 5일간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AI과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뿐 아니라 보쉬, BOSCH, 밀레, 밀 등 글로벌 가전 브랜드들도 AI를 접목시킨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유럽 시장의 가전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서 올해는 150여 개국 2,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 기업이 1,279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226개, 한국이 174개, 미국이 61개, 프랑스 53개 순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세계 양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업그레이드된 일체형 세탁건조기, 모듈형 주택 등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죠.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었습니다. 전체 참가업체 중 중국은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처럼 대규모로 기업을 참가시킨 것은 이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해 TV, 가전, 스마트폰, 로봇,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쫄더블 기술과 TV에 이르기까지 한국 제품을 모사하거나 참고한 제품들이 참 많이 눈에 보였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기술을 베끼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독일, 그것도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로 평가받는 밀레가
우리 기술을 베낀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하이라이트는 유럽 가전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독일의 밀레가 출시한 의류관리기 신제품 에리엄이었습니다. 두 번 문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노크 이오픈 기능이 적용됐고, 밀레 스팀 오븐과 동일한 스팀 발생기가 장착됐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쏜 상태에서 행거 내부의 바람과 행거 외부의 바람을 동시에 이용해 우대 주름을 펼 수 있어 이류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에어리움은 한국의 LG전자가 2011년 스타일러를 출시하며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밀레의 마르쿠스 회장은 에어리움은 처음 선보이는 제품이라면서 의류관리기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라며 출시 배경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북미 등 해외에서 스타일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에어리움 출시는 유럽을 대상으로 아예 새로운 시장을 펼쳐나가겠다는 밀레의 새로운 도전인 셈이죠. 쉽게 말하면 LG전자가 개척한 시장의 유럽 가전 최고봉으로 꼽히는 기업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LG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중국 업체가 베끼는 것처럼 불편해했을까요? 류재철 LG전자 HSA 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쟁사 부스로 고민 없이 밀레를 꼽았습니다. 그는 밀레가 우리 스타일러와 비슷한 의류 관리기를 전시했다. 경쟁자가 생겼다기보다 우리가 처음 내놓은 신 가전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스타일러라는 신가전을 시장에 혼자 알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밀레까지 제품을 출시했으니 같이 스타일러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고 말했죠. LG전자가 개척한 의류관리기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에어드레서 등을 출시하면서 한 해 60만 대 규모로 성장한 상황인데요. 2011년 당시에는 신가전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한국에서는 어탄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99년 독일인 카얼밀 1869-1938와 나인하르트 증칸 나인하어드 증켄 1869-1939 영아이 설립한 밀레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세탁기입니다. 1901년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세탁기를 발명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었으니까요. 124년 역사를 가진 독일 대표 기업인 겁니다. 여기에 앞선 기술력으로 10년 이상 써도 잔고장이 없는 콘셉트로 경쟁사보다 늘 비싼 가격으로 출시하는 프리미엄 가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집안에서 과시용으로 쓸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 각 제품군의 기본적인 성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은 제품이 지겨워서 바꾸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바꾸지는 않는다 고 할 정도로 오랜 수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밀레가 후발주자로 LG의 스타일러를 참고해 얼마 전부터 국내 대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빌트인 포함 최고급 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밀레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놓고 베끼기만 하는 중국 업체들과 달리 서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뜻이죠. 류재철 사장 역시 빌트인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사업을 확대해 유럽 시장 공략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LG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과 냉난방 공조 유럽 가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빌트인 시장을 겨냥해 프리미엄 빌트인 9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함께 대중적인 제품도 출시해 빌트인 본고장인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조 사업체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 지난해 빌트인 유럽 시장 규모는 약 244억 달러, 32조 2천억 원로 독일 기업 밀레와 선회의 경쟁이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는 가전 품질을 넘어 자체 태양광 설비로 에너지를 수급해 냉난방을 돌리고 앱을 이용해 집안 가전의 전력 소비량을 통제하는 스마트홈 솔루션을 활용해 글로벌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 기술을 독일을 앞서기는커녕 그 기술력을 따라하기만 해도 다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일례로 독일이 전차를 만들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던 때 한국인들은 소달구지를 끌었습니다. 전차는커녕 오토바이나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가축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가축의 힘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소달구지나 끌던 한국이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든 제조업 강국 독일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세계 최고로 불리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일과 정면 대결해서 승리해 호주의 레드백 수출을 성사시키기도 했죠. 이제는 우리 기업이 만든 기술, 우리 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따라 중국은 물론 기술력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독일까지 참여하는 기분 좋은 경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해 독일이 가진 위상을 폴란드에서 나동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FA50이 아닌 K2전차가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자는 왜 에어쇼의 전차가 동원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라돔 에어쇼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오는 8월 26일과 27일 폴란드 라몬에서 열립니다. 나돌 국제 에어쇼는 폴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나들 에어쇼에서는 역대급 항공기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 19개의 대형 퍼레이드와 봄꽃쇼, 고개비행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보유한 F-16, FA-50, MiG-29, Su-22 등뿐만 아니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체코, 핀란드의 전투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번 에어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근 한국으로 붙어진급 공수된 FA-50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들라필로타는 지난 18일 놀라움이 가득한 에어쇼 라동 미그-29는 상징적으로 FA-50에게 공중 지휘권을 넘겨준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연휴 마지막 주말에는 라돔 하늘의 에이스들로 가득할 것이라며 하늘 높이 고개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조직 그룹의 책임자 발데마르 골레비오프스키 대령은 마지막 날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그-29 항공기는 FA-50과 함께 이곳에 도착할 것이며 FA-50에게 공중에서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FA-50으로 그동안 사용하던 소련제 MiG-29를 버리고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을 지난 국군의 날 퍼포먼스에서 보여줬듯이 이번 나듬쇼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폴란드 내에서 전투기 교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여했거나 구소련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노후화된 구소련제 전투기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최강의 가성비금 자랑하는 경전투기 FA-50으로 바꾸자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도입한 FA-50GF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공중급 유기능, 예사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FA-50PL 버전을 생산하는데 이는 유럽에게 팔기 위한 일종의 홍보 행사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이번 나돔에어쇼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이 행사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위에서 K2 전차가 나돔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행사가 끝나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나토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 장비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총 90대의 항공기와 약 1000가지의 지상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 현지 매체 브레스크는 올해 쇼에는 어떤 기술이 등점할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NATO의 날에는 군사장비에 관심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이 모시노프 공항으로 모여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뢰 행사에서는 체코의 신형 헬리콥터 발표회나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매한 K2전2가 이끄는 폴란드군의 신형 장비 발표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두 번째로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데이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는데 K2 탱크가 이번에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2 탱크를 이제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들과의 행사 방문객들도 0527T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나돔 에어쇼와 나토데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도입한 FA-50과 K2 전차 등을 직접 시연하고 보여주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의 긴밀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서 독일이 폴란드 인근의 다른 동유럽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손잡으려 하는 국기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플라드를 동아란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견제한다며 헝가리의 장갑차 생산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22일 라인메탈이 헝가리 절러에게르세그의 링스 KF-41 보병전 투치랑 생산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독일은 링스 KF-4만 1200구대, 베르겐 판저 3피펠 군안장갑차를 포함한 전투지원자량 18대, 군용 트럭 38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에게 밀려 링스 KF-410I 탈락했는데 이 공장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생산력이 밀린다는 오명을 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2일 독일 라인메탈이 헝가리에게 레오파드 EA7HU 전차를 납품했습니다. 헝가리가 2018년에 44대를 주문했는데 무려 5년이 걸쳐서 단 한 대가 전달된 것입니다. 헝가리가 주문할 레오파드 EA7HU는 레오파드의 최신 사양으로 개량된 장갑제 및 전자장비와 능동방어 체계 등이 장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지만 폴란드가 무려 1000대의 K2 전차를 한국에게 도입하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탱크 1대를 인도받은 헝가리는 몹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인인 레오파드를 선택했던 노르웨이와 레오파드 최신형 도입을 계획하는 유럽 국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레오파드 EA7 플러스 전차의 가격이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던 레오파드 EA7 플러스의 가격이 무려 6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K2 전차 수출형이 대당 245억으로 여기에 반응장갑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넣으면 풀옵선이 295억 정도입니다. 이 가격으로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레오파드 EA7 전차는 경제의 실패와 군축 탓에 200억대에서 대당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문이 늘고 생산량이 모자라면서 430억까지 올랐고 최신형 레오파드 EA7 플러스 결국 600억 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라인메달을 레오파드 EA8을 내놓으며 EA7 플러스에 비해 로켓 추진유탄, RPG,과 지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장갑 패키지, 향상된 상황인식 및 동신 시스템과 업그레이드된 사격 동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넣었습니다.
물론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네오파드 EA7이 원래 200억 정도 수준에서 2.5배가 흘렀고 네오파드 EA7 플러스가 600억이 되었으니 전문가들은 대당 8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K2 전차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네오파드 신형을 사면 500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헝가리가 네오파드 EA7 전차를 받았는 소식에 동유럽은 물론 우유럽 네티즌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그중에 K2 전차와 비교하는 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K2 탱크에는 2014년형 전자장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전자장치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신 에이브럼즈 또는 최신 레퍼즈보다 더 현대적입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K2는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보다 이동 중 표적 파괴의 70%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전투 대결에서 K2는 적을 파괴할 확률이 더 높으며 레퍼드에 더 나은 장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K2가 더 좋습니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나은 접자장치가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스템, 즉 무장과 추진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두 전차. 극히 K2 PLA 장갑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지입니다. 노르웨이군은 전투 능력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노르웨이인 이유, 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최신 버전의 레오파드는 아마도 러시아 전차보다 더 좋은 전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K2, 에이브럼즈보다 낫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오파드는 독일 장갑 무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전설이지만 전장에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많은 유럽의 네티즌들은 전차 K2 전자가 가격도 저렴하지만 네오파드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는 네오파드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가격이 훨씬 싸고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는 전차입니다. 헝가리 육군은 네오파드 전차 납품까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는 폴란드가 계약하고 받는데 약 3년이 걸렸고 한국 K2 흑표는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코의 한 네티즌은 제코가 네오파드 EAA 70대를 구입한다는 기사에 폴란드는 단지 독일이 네오파드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탱크를 구입하지 말았습니까? 체코에 추가 생산단지를 건설할 계획인가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폴란드의 네티즌은 헝가리의 네오파드 EA701 드디어 들어왔다는 기사를 보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장나라냐, 2018년 계약. 2023년 첫 작품. 우리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라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젤치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쫄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쫄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 24분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쫄란드산 전수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의 옐츠-8XA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 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타는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탄도미사일 KTSSM-II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의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II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2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다.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2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2를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2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2를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2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2를 대량으로 도입해 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2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두 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2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에이텍스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2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2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예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에이텍스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에 에이텍스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에이텍스와 같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에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2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TEL을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1호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의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2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너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가 없는 대한민국 방산의 질주를 응원하겠습니다.